제1장 신혼집 문을 연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캐리어를 끌고 신혼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서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있었.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었다. 한서진, 너는 정말 최악의 서프라이즈를 스스로 준비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유럽에서의 단기 연수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참이었. 아무에게도 귀국을 알리지 않았다. 절친한 친구인 이민지에게서 온 도착하면 연락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다. 보름 뒤면 결혼식이었. 드레스도 결정했고 강남의 유명 웨딩홀도 예약했으며 청첩장 디자인까지 해외 체류 중에 2번이나 수정했다. 조금이라도 완벽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예비 신랑 김도윤의 놀라는 얼굴이 보고 싶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작은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서진은 일부러 발소리를 죽였다. 마치 도둑처럼.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달콤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왜 불이 켜져 있지?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설렘이 섞여 있었다. 거실 조명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예식장 팸플릿, 손으로 쓴 진행 메모, 하객 명단 초안이 펼쳐져 있었다. 종이 한 귀퉁이에는 도윤의 글씨가 있었다.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필체는 평소와 다름없었. 서진의 마음은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다. 말로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식준비를 해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위화감은 금세 코끝을 찔렀. 소파에는 도윤의 재킷이, 바닥에는 무심하게 떨어진 넥타이가 있었고 방 안에는 너무나 달콤한 향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서진이 고른 디퓨저 향이 아니었다. 훨씬 무겁고 노골적인 냄새였. 너무나 고요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도 필사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침실 문 아래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 서진은 캐리어에서 손을 떼었.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윤아 있어.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 짧게 억눌린 숨소리,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 잘못 들을 리가 없었다. 그 목소리는 이민지였다. 서진은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한 걸음마다 자신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 벽에 붙여둔 인테리어 시안도, 결혼식 팸플릿도 모든 것이 갑자기 싸구려처럼 보였다. 결혼식, 신혼집, 약혼자와 함께 고른 침대, 장소를 참 잘도 골랐구나 싶었다. 문 앞에서 서진은 딱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노크는 하지 않았다.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손잡이를 돌려 그대로 밀어젖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침대 옆 스탠드는 켜진 채였다. 서진이 고른 하얀 시트는 어지럽혀져 있었고 베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도윤의 셔츠는 침대 가장자리에 뭉쳐 있었고 민지의 원피스는 발치에 걸쳐져 있었다. 얇은 어깨끈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눈이 아플 정도로 생생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에게 설명은 필요 없었다. 도윤은 상체를 일으킨 채 굳어 있었.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열기가 남아 있었. 민지는 시트를 가슴팍까지 끌어올린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번진 립스틱과 흔들리는 눈동자. 서진은 울지 않았다. 시선은 도윤에게서 민지로, 민지에서 침대로, 그리고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웨딩 인형으로 옮겨갔다.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개의 인형. 정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어떻게?
왜 오늘 온 거야? 마치 오는 시간을 잘못 맞춘 것은 나라는 듯한 말투였다. 서진은 민지를 빤히 바라보았. 절친 몇 년 동안 나만큼은 내 편이라고 말하던 여자. 드레스를 고를 때도 동행하고 식연출에도 참견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도와주던 여자. 그 열정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도윤이 다급하게 말을 꺼냈다. 서진아, 들어봐.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진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니? 그 한마디의 방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도윤의 목을 떼가 울렁거렸다. 민지는 시트를 꽉 쥐었다.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에 취했었다. 상담해주고 있었다. 위로해 주려던 것뿐이었다. 그런 형편없는 핑계를 아직도 조립하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다. 질문 하나를 던지면 다음 거짓말이 나올 뿐이다. 언제부터였을까? 몇 번째였을까? 나와 드레스를 고를 때 어떤 얼굴로 웃고 있었을까? 도윤이 돌아오면 같이 최종 확인을 하자고 말했던 밤, 그 팔은 누구를 안고 있었을까? 알아봤자 무엇이 변할까? 더러운 것을 굳이 손가락으로 휘저을 필요는 없었다. 서진아, 일단 진정하고.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오지마.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도윤은 그 자리에 멈췄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진이 울부짖지도 욕을 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서진은 방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랑도 우정도 그날 밤 끝났다. 거실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 예식장 자료들이 여전히 화려하게 놓여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장 먼저 웨딩홀에 전화를 걸었다. 5월 16일 예식을 취소하겠습니다. 신부 본인입니다. 네, 계약상의 위약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도윤이 쫓아나왔다. 한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름 뒤야. 친척들도 회사 사람들도 이미 청첩장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해. 식은 예정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뭘 어쩌겠다는 건데. 서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나더러 너희들의 뒷수습을 하라는 거야. 도윤의 얼굴색이 변했다. 민지는 거실 입구에서 울고 있었다. 울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얼굴이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식은 깨지 마. 너희들 여기까지 준비해 왔잖아. 서진은 얇게 웃었다. 깨뜨린 건 내가 아니야. 다음은 호텔, 그 다음은 드레스샵, 헤어 메이크업, 사회자 순이었다. 서진은 한 건씩 연락을 취했다.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했. 취소 수수료, 절차 확인 이메일. 담담하게 진행될수록 도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져갔다. 서진아, 제발 그만해. 이미 끝났어.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결혼식용 폴더를 삭제했다. 청첩장 데이터, 혼인 서약서 초안, 둘이 고른 배경음악 리스트, 신혼여행 후보지 모두 선택해서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다. 도윤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한서진, 큰 소리 내지 마. 약혼녀의 절친과 잠자리를 한 남자의 목소리는 울리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니까. 그 순간 민지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서진은 침실로 들어가 여권, 신분증, 은행카드, 대학원 시절의 연구 자료들을 파일에 넣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해외 연구기관의 심사를 받고 있었다. 박 교수님이 추천해준 문화재 복원 재료 연구 프로젝트였다. 마지막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메일 제목을 본 순간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수용 결정. 서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보냈다. 참여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오늘 밤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가슴 속으로 비로소 공기가 들어왔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취소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 결정했어. 너랑 무슨 상관이지? 서진은 캐리어를 세웠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이렇게 갑자기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부모님은, 도윤 씨 가족분들은 다들 걱정하실 거야. 걱정? 서진은 민지를 보았다. 너 아직 남 걱정할 처지라고 생각하니?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서진은 도어락에 등록된 정보를 삭제하고 열쇠를 신발장 위에 두었다. 카카오톡을 열어 도윤과 민지의 계정을 차단했다. 전화번호도 수신 거부로 돌렸다. 손놀림은 조용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도윤이 문을 막아섰다. 오늘 밤은 나가지 마. 호텔이어도 좋고 본가여도 좋아. 내일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서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지만 한 번만 설명하게 해줘. 서진은 그의 손을 문에서 치워냈다. 설명은 그 더러운 시트랑 같이 버려도. 복도로 밤바람이 흘러들어왔다. 서진은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민지가 울면서 이름을 불렀. 도윤의 발소리가 한 걸음 쫓아오다 이내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텅 빈 방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옷장에 절반이 비어 있었다. 욕실에서는 서진의 화장품이 사라졌고 침대 옆에 향기도 없어졌다. 현관에 자주 놓여있던 구두도 소파의 얇은 담요도 그녀가 일상 속에 남겼던 작은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카카오톡에는 차단되었다는 경고만 뜰 뿐이었다. 공통의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아무도 행방을 몰랐다. 민지가 아침 식사거리를 들고 나타났지만 도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진이 어디 있어? 몰라. 어제는 화가 나서 나간 거고 곧 돌아올 줄 알았지. 돌아온다고. 도윤은 텅 빈 옷장을 바라보았다. 화만 난 사람은 생활의 흔적까지 지우지 않는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그가 아침이 되면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동안 서진은 그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그 무렵 서진은 이미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스마트폰 전원은 꺼두었. 창밖은 온통 구름뿐이었고 도시도 고향도 배신한 두 사람도 이제 보이지 않았다. 가슴은 아팠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 방에 남겨두고 온 것은 미래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과거였다. 제2장 5년 후 공항에서 재회한 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했다. 5년 후 국제선 도착 로비는 사람들과 캐리어 소리로 가득했다. 안내방송이 흐르고 마중 나온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인파 속에 한서진이 있었다. 검은색 롱코트에 낮게 묶은 머리, 한쪽 손으로는 캐리어를 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박 교수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도착하면 오늘은 쉬어라. 내일 아침 연구원으로 오면 된다. 자료는 책상에 두었단다. 환영한다. 서진아.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5년은 길었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이기도 했다. 해외 연구소에서는 낮과 밤이 없었다. 논문을 쓰고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가 엉키면 밤을 새워 다시 조립했다. 영어 회의에서 말이 막히고 낯선 타국의 겨울에 위장병을 앓으며 울고 싶은 밤도 있었다. 그래도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초빙을 받아 새로운 건축 보존,
수복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로 귀국했. 예전 결혼식 준비에 가슴 설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돌아온 한서진이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김도윤 또한 공항에 있었. 그는 방금 거래처 외빈을 배웅한 참이었. 도윤 건설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5년 전보다 회사는 더 커졌. 겉으로 보기에 그는 이전보다 훨씬 성공한 남자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5년 전에 뚫린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말 미친 듯이 찾았다. 본가에도 친구들에게도 해외 학계 관계자들에게도 손을 뻗어봤지만 서진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인생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처럼 사라졌었다. 그래서 도착 로비 저편에서 그 옆모습을 발견한 순간 도윤은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검은 코트, 고요한 옆얼굴, 캐리어를 미는 손목의 각도, 틀림없.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진도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인파 너머로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귀국 첫날 공항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다니. 서진은 아주 찰나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갔다. 그것이 도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가 서진의 앞을 가로막았. 너 돌아온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캐리어를 멈추고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비켜주실래요? 마중 나온 분이 기다려서요. 5년이야. 5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서 대체 어쩔 셈이었어. 서진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메마른 짧은 웃음이었다. 스스로 모르겠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 너를 찾았어. 고생 많으셨겠네요. 비꼬지 마. 도윤의 손이 서진의 소매 끝으로 향했다. 닿는 순간 서진이 딱 멈춰섰다. 김도윤 씨. 성을 붙인 호칭에 그의 손이 굳었. 건드리지 마세요. 5년 전과 같은 말이었다. 다만 5년 전보다 훨씬 차가웠다. 도윤은 손을 다 목구멍이 꽉 막혔다. 서진아, 나는 그날 밤 일을 계속 후회하고 있어. 민지와는 바로 정리했어. 나는 너를, 당신들이 헤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상관없는 일이니까. 상관없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에요.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5년 동안 괴로워했어. 서진은 그를 빤히 보았다. 내가 그 침실 문을 열었던 순간 무엇을 바신지 기억해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 내가 고른 침대에 당신과 민지가 있었어. 보름 뒤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방에서 친구에게 보여줄 드레스 얘기를 그 애는 나와 나누면서 뒤에서는 당신과 자고 있었지.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 그래도 말은 날카로웠다. 그런데 나더러 지금 당신의 괴로움을 들어달라고요?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서진이 돌아보자 최준호가 걸어오고 있었. 짙은 회색 코트에 지적인 안경을 쓴 그는 차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곁에 서더니 자연스럽게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비행기가 조금 늦었네요. 집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박 교수님 30분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벌써 3번이나 전화 왔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교수님답네요. 도윤은 두 사람을 보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격렬한 질투가 일었다. 누구지? 준호는 온화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최준호입니다. 박 교수님 제자이고 서진 씨가 담당하는 귀국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잠시 틈을 두고 도윤을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친구 사이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서진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도윤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나랑 서진이 이야기에 제3자는 빠져. 준호는 서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3자라는데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적어도 내 절친과 신혼집 침대에 있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준호는 작게 웃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가요. 네 두 사람이 걸어 나갈 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돌아온 거야. 서진은 발을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김도윤 씨. 5년 만에 풀네임으로 불리자 그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고요했. 나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초빙으로 돌아왔어요. 내 연구와 팀을 위해 돌아온 거고 박 교수님이 필요로 해서 온 거예요. 보존, 수복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 당신은 이제 내가 귀국하는 이유조차 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준호와 함께 출구로 향했다. 인파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삼켜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5년 전 서진은 그의 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를 버린 것이다. 그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제3장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이야기에 돌아가지 않는다. 귀국 첫날 밤 서진은 깊이 잠들지 못했다. 도윤 때문이 아니라 시차 때문이었다. 박 교수님이 마련해준 연구원 근처 오피스텔은 거실과 방 2개가 딸린 깔끔한 곳이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고 창밖으로는 가로수길이 보였다. 샤워를 하고 내일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준호였다. 잘 도착했어요. 저녁은요. 서진은 책상 위에 샌드위치를 보았다. 먹었어요. 곧바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진 씨, 거짓말할 때는 항상 대답이 짧더라. 그녀가 답장을 생각하기 전에 인터폰이 울렸. 문 밖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위장약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귀국하자마자 샌드위치로 때우는 사람 감시하려고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박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해외 나간 첫 해에 위경련으로 응급실 갔으면서 다음 날 아침에 연구실 나갔다고. 교수님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네요. 걱정하시니까요. 준호는 식탁에 음식을 놓고 약을 살며시 밀어주었다. 5년 전 서진이 해외로 떠났을 때 준호는 같은 연구기관에 있던 박사후 연구원이었다.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옮겨준 것도 실패한 데이터를 함께 조립해준 것도 심야의 실험실 앞에서 핫초코를 건네준 것도 그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한국을 떠났는지, 누구에게 상처받았는지 묻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서진은 그 점에 상당히 구원받았다. 준호가 문득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다른 얘기라면 약해진 틈을 타는 것처럼 보일까요? 서진은 죽 뚜껑을 열며 조금 웃었다. 보여요? 그럼 안 해야겠네. 언제 하게요? 당신이 약해져 있지 않을 때요. 아주 한참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연구자는 기다리는데 익숙하니까. 그날 밤 서진은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자기 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진아 나야. 돌아왔다면 한 번만 보고 싶어. 서진은 2초 동안 바라보다가 차단했다. 다음 날 연구원에서는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고건축 구조 보강과 신형 환경 배려 재료의 응용, 국립연구기관, 문화재 보존단체, 건설회사, 투자 기업들이 얽힌 큰 프로젝트였다. 서진은 하얀 슈트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머리는 낮게 묶었고
메이크업은 옅었지만 시선은 곧았다. 투자 기업석에 도윤이 있었다. 도윤건설그룹이 투자사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놀라지는 않았다.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목례조차 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참가자로서 시선을 돌렸다. 박 교수님이 소개했다. 이분은 한서진 박사입니다. 이번 기술 책임자로서 재료 체계와 리스크 평가를 주도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 안서진은 일어났다. 한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조제의 열화 분석, 신형 가역성 재료의 적합성, 그리고 단계별 리스크 평가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쾌했다. 전문 용어가 있어도 듣는 사람을 배려한 구성이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투자사 몇몇도 도중에 고개를 들었다. 준호는 옆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충하고 때때로 슬라이드를 넘겼. 두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맞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눈에서 뗄 수 없었다. 자신은 이런 서진을 몰랐다. 결혼식 꽃 색깔을 고민하던 서진도, 배신의 현장에서 차갑게 서 있던 서진도 아닌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서 있는 한서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라는 직함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한서진 박사님. 서진은 발을 멈췄다. 김도윤 대표님.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일적인 건으로. 일적인 건이라면 프로젝트 전용 메일로 공식적으로 보내주세요. 필요하다면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서진아, 꼭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겠어. 그래야죠. 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공적인 접점밖에 없으니까요.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이민지가 연구원에 나타났다.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은 그녀를 보고 서진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5년 전의 민지는 화려하고 사람 마음을 사는데 능숙하며 우는 법까지 계산된 여자였다. 지금의 그녀는 야위었고 진한 화장으로도 피로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 서진아, 한서진 박사 혹은 한 박사님이라고 불러. 민지는 얼굴을 굳혔다. 아직도 화나 있구나. 서진은 펜을 놓았다. 연구원까지 와서 하고 싶은 말이 고작 그거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이 5년이 편치 않았어. 도윤 씨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네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점점 차가워지고 나를 쫓아내면 자기가 사모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민지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몇 년이나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딱 하나만 도와줘. 뭘? 나 지금 디자인 회사에 있는데 내 고건축 프로젝트 외부 디자인 업무에 응모하고 싶어. 근데 옛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가 막히고 있어. 네가 한마디만 문제없다고 해주면. 서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기했다. 사람을 배신한 쪽은 가끔 진심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은 쪽도 자기 형편에 좋게 과거를 희석해 줄 거라고. 민지야. 서진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내가 그날 밤 너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아니?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착해서가 아니야. 더러운 것에 손대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너를 돕지 않아. 하물며 내가 책임자로 있는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서진아,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 서진은 작게 웃었. 내가 정말 너무한 사람이었으면 그날 밤 침실 사진을 찍어서 양가 친척들한테 다 보냈겠지. 찍었어?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 찍었어. 하지만 듣기만 해도 그런 표정이 되는구나.
나는 실제로 봤는데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진은 내선 번호를 눌렀다. 죄송하지만 손님 출구까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끌려나가기 직전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다. 도윤 씨는 지금도 너를 못 잊고 있어. 자다가도 내 이름을 불러. 나 같은 건 한 번도 쳐다봐 주지도 않았어. 그걸로 만족해? 서진은 정말 가엾다고 생각했다. 민지야, 너는 나를 배신하면서까지 손에 넣은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지금 나한테 자랑하러 온 거니? 민지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서진은 리스크 평가서에 한 줄을 추가했다. 외부 위탁처에 대해서는 상업 윤리 및 직업상의 신용 확인을 필수 항목으로 한다. 2번 다시 약한 곳에서부터 썩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민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젊은 여성 연구자가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 배경에는 전 약혼자의 자금과 은사의 특혜 의혹. 기사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악의로 점철되어 있었다. 서진이 5년 전 파혼했다는 사실, 투자기업 대표가 전 약혼자라는 것, 박 교수님이 강력 추천했다는 점, 게다가 준호와의 관계까지 모호한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세상은 빨랐. 너무 젊은 책임자라더니 역시나네. 전 약혼자가 투자자면 말 다 했지. 학계도 결국 인맥인가. 연구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박 교수님은 화가 나서 책상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진이의 논문도 특허도 이력도 전부 실력인데. 서진은 침착했다. 교수님, 일단 법무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해 주세요. 연구원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내주시고 제 이력, 논문, 특허, 해외 프로젝트 기록은 다 공개해도 좋습니다. 자네는 어쩜 그렇게 냉정하나. 냉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게시글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이상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인터넷 글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알아. 당신이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겠죠. 도윤은 쓰게 웃었다. 칭찬으로 들리진 않네. 요점은 민지야. 게시물 중 하나가 그의 회사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처리할게. 이번 한 번만 내가 돕게 해줘.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줘. 필요 없어요. 서진아. 속죄는 상대가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 편하자고 멋대로 하는 거지. 그녀는 거기서 전화를 끊었. 준호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초기 게시물에 IP랑 결제 경로 나왔어요. 민지 씨 고등학교 동창 명의를 썼네요. 그리고 글에 올라온 5년 전 사진들. 그건 민지 씨밖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사진에는 드레스를 시착하는 서진의 뒷모습, 회장에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는 옆모습, 청첩장을 수정하던 손길이 담겨 있었다. 민지가 행복한 기록을 남기자며 찍어줬던 사진들이었. 서진은 헛웃음이 났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할까요? 공개할까요? 준호의 물음에 서진은 답했다. 전부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그날 밤 서진은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 직함은 국립문화재연구원 특임연구원 건축보존 수복 프로젝트 기술 책임자. 첫 게시물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첫째, 학력, 논문, 특허, 해외 프로젝트 실적. 둘째, 연구원의 채용 절차와 전문가 심사 기록. 셋째, 5년 전 파혼과 결혼식 취소 사실, 예식장 취소 기록, 호텔 해약 통보서, 당일 편도 항공권, 그리고 도윤과 민지를 차단한 날짜. 마지막에 단 한 줄을 덧붙였다.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과거의 상처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 후 박 교수님이 공유했다. 한 박사는 나의 제자이며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20분 후 연구원 공식 계정이 성명을 냈다. 30분 후 문화재 보존 기금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1시간 후 준호가 개인 계정에 짧게 글을 올렸. 그녀가 해외에서 5년 동안 했던 것은 연애가 아니라 새벽 3시에 데이터 수정이었습니다. 중상모략하기 전에 논문부터 읽어보시죠.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했다. 여론은 반전되었다. 실적이 너무 압도적이다. 전 약혼자와 절친의 배신으로 파혼하고 여기까지 온 건가. 이건 공격할 상대를 잘못 골랐네. 그날 밤 도윤도 성명을 냈다. 5년 전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약혼 기간 중 배신이 있었다는 점. 한서진 박사의 커리어는 본인과 무관하며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실적을 쌓았다는 것.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 제가 한서진 씨에게 준 상처는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제 이름으로 그녀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저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담당 예정이었던 업무들도 중단되었고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과거 서진에게 맛보게 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감각을 5년 늦게 맛보게 된 것이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나아가야 할 업무가 있었다. 제사장 떠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진정된 후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진은 매일같이 회의, 현지 조사, 보고서 확인으로 바빴다. 준호는 거의 고정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료의 누락을 찾아내고 피곤할 때는 말없이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으며 과하게 선을 넘지 않았다. 박 교수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즐거워하셨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준호가 까놓은 귤을 서진의 손 옆에 두었을 때 박 교수님이 헛기침을 했다. 최 박사 연구실, 내 연애는 금지라네. 서진은 귤을 먹다 살에 들릴 뻔했다.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직 사귀는 건 아닙니다. 아직이라니 그럼 예정은 있다는 건가? 검토 중입니다. 교수님 장난치지 마세요. 박 교수님은 웃으며 나가셨다. 그 후 연구실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준호가 자료에서 눈을 다 들었어요. 뭐요? 박 교수님이 개인적인 문제도 너무 미루지 말라고 하신 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준호 씨한테잖아요. 전 이미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진의 손이 멈췄다. 준호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진 씨,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한 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준호가 이어갔다. 나는 당신을 구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거를 잊게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고닫다. 자기 발로 서서 상처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좋습니다. 곁에 서고 싶어요. 서진의 가슴이 고요하게 일렁였다. 5년 전 그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다. 부서진 후에도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부드러운 부분이 돌아온다. 준호 씨. 네, 저는 금방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압니다. 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준호는 살짝 웃었. 연구도 원래 까다로운 법이죠. 서진도 결국 웃어버렸다. 그럼 시험해 볼래요. 뭐료? 3개월 사용기간. 준호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프로젝트 같네요.
최준호 책임자 실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앞에서 차에서 내릴 때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사용 기간 중인 남자친구는 손을 잡아도 됩니까?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세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듯 조심스러운 힘이었다. 한 달 후 도윤은 연구원 입구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우산을 서진 쪽으로 너무 기울여 자신의 어깨를 다 적시고 있었다. 서진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뭐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주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때 그녀는 똑같이 자신의 어깨에 묻은 비를 털어주었었다. 그는 그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겼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서진을 불러 세웠다. 잠시만 둘이서 이야기 좀 해. 준호는 서진에게 물었다. 비켜줄까요? 선택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서진은 도윤을 보았다. 필요 없어요. 할 말이 있다면 여기서 하세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이 사귀는 거야? 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도윤의 목이 맸다. 왜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난 후회하고 있어. 5년 동안 계속. 민지와는 진작에 끝냈고 성명도 냈어. 책임도 인정했어. 서진아 나는. 김도윤 씨. 서진은 말을 잘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만 완전히 선이 그어져 있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도 않아요. 프로젝트에서는 평소처럼 대응하겠습니다. 그 외의 일로 저를 찾지 마세요. 서진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그 손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거부했던 날을 떠올렸다. 5년이 걸려 그는 겨우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침실 문이 열린 순간 그들의 관계는 끝났던 것이다. 다만 자신만이 그 죽음을 인정하는데 5년이나 걸렸을 뿐이었다. 프로젝트의 제1단계 공개 연수회는 맑은 가을날 열렸다. 복원된 고건축물 앞에서 서진은 재료의 안정성과 보강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하얀 재킷을 걸친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연수 결과는 완벽했다. 기자가 물었. 한서진 박사님, 이번 성과에 대해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시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복원된 대들보를 올려다보았다. 기쁩니다. 그리고 조금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이요? 부서진 것들 중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정적 속에서 말을 이었다. 부서진 후 떠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온라인으로 널리 퍼졌. 공개 연수회가 끝나고 준호는 서진을 사람이 적은 회랑으로 데려갔다.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며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 제1단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제1단계만요. 제2단계랑 3단계가 남았죠. 준호 씨 분위기 좀 파악해봐요. 그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진은 경계했다. 뭐예요? 사용기간 보고서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반지가 아니었다. 오래된 기와 문양을 한 작은 노스의 책갈피였다. 뒷면에는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장기 공동 연구 신청 중. 서진은 웃음이 터졌. 준호 씨, 어디까지 연구자일 거예요? 신중한 게 좋으니까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한서진 박사님 3개월 사용 기간 동안 중대한 계약 위반은
없었습니다. 에스코트, 식사, 자료 수정, 심야 대응 및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나요? 다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대화할 겁니다. 입 닫고 도망치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바람이 회랑을 통과했다. 준호는 조금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사용기간 남자친구에서 정식 남자친구로 승격 신청을 해도 될까요? 서진은 손안의 책갈피를 보았다. 5년 전 그녀는 결혼식이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다. 드레스, 청첩장, 호텔, 서약의 말, 수많은 사람의 축복이 미래의 보증수표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틀렸. 진정한 사랑은 도망갈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권을 살며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준호 씨네. 승인합니다. 그의 눈이 눈에 띄게 반짝였다. 정말 정식 남자친구네요. 단, 갱신 심사 있음.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서진을 안아주었다. 강하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인 품이었다. 1년 후 서진과 준호는 약혼했다. 성대한식은 아니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 박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만 초대한 작은 모임이었다. 박 교수님은 주례석에서 마치 딸을 보내는 아버지처럼 눈시울을 붉히셨다. 최 박사 서진이 울리면 자네 연구실에서 쫓아낼 줄 알게.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론 부족해. 회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식 직전에 서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필체로 알 수 있었다. 도윤이었다. 약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몇 번이나 생각했어. 만약 5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날이 있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 만약은 없어. 내가 내 손으로 네가 준 미래를 부서뜨렸어. 용서해 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다만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줘. 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어두었다. 준호가 다가왔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옛날 사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처분할까요? 아니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식이 시작되었다. 박 교수님이 서진의 손을 잡고 준호 앞에 섰다. 서진이를 아껴주게. 준호는 서진의 손을 건네받았. 존중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켜줄게요. 하지만 지켜지는 걸 원치 않을 때는 나란히 곁에서 걷겠습니다.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피로연 후 테라스에서 밤바람을 쐬며 서진은 5년 전을 떠올렸. 캐리어를 끌고 신혼집을 나오던 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는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더러워진 과거 속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이제는 안다. 그날 밤 그녀는 결혼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한 것이었다. 준호가 살며시 겉옷을 어깨에 걸쳐주었다. 무슨 생각해요? 5년 전요. 힘들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아요. 그때 떠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았더라면 배신도 변명도 주위의 어른이 되라는 압박도 다 껴안고 살았을지 몰라요. 나를 갉아먹으면서 다시 공부할 기회도 연구에 몰두하던 나날도 준호 씨를 만나는 일도 없었겠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떠날 건가요? 서진은 그를 보았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5년 전보다 더 빨리 떠날 거예요. 준호는 즉답했다. 그건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배신 안 해요. 그렇게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서진은 웃었다. 그 후로도 서진은 업무 현장에서 가끔 도윤을 마주쳤다. 그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다. 만나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필요한 말만 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고 너무 늦어버린 후회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어느 회의 후 복도에서 그가 말을 걸었다. 한 박사님, 김 대표님.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말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그 말만 남기고 준호에게 걸어갔다. 준호는 복도 끝에서 그녀의 노트북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멀어졌다. 도윤은 쫓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은 찾는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상대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다. 서진의 이야기 속에 그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몇 년 후 공개 강좌에서 한 학생이 서진에게 물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고요해졌다. 잘못된 상대로부터 떠나는 것,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 내가 나 자신이 아니게 되는 장소에서 떠나는 것. 많은 사람은 떠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준호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오늘도 멋졌어요. 당연하죠. 상당히 익숙해졌네요. 장기 공동 연구의 성과니까요. 서진은 웃었다. 준호 씨네. 그날 밤 내가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은 떠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내 곁으로. 서진은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한때 그녀는 신혼집 침실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보았다. 긴 밤 동안 캐리어를 끌고 혼자 먼 곳으로 떠났다. 아팠고 억울했고 비참했지만 그 배신에 갇혀있지 않았. 더러워진 방을 나와 타국의 겨울을 넘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쟁취하고 자신의 발로 돌아왔. 그리고 지금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선택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서진은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가요. 어디로요? 집으로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집에 가요.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감싸 안았. 길은 아직 멀지만 이번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곧바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울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몇 번이고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시간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를 어떻게 살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계속 참는 것만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염된 장소에 자신을 계속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처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